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기록적인 폭우 피해로 여전히 복구 중인 곳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 서울 사당동 전통시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이른바 위기 가구에게 명절은 더욱 가혹할 텐데요. 8년 전 송파 새모녀까지 다시 떠오르게 한 수원 새모녀 사연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전국 진단할 텐데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일련의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서 김 씨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경기 남부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수사가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데 자, 김혜경 씨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처음 받지 않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네, 김혜경 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2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배우자인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SNS를 통해 출석 사실을 알리고는 이 1시간 만인 오후 1시 45분쯤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SNS를 통해서는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고 유감을 표했지만 이 현장 취재진이 지시 여부 등을 묻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씨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지시하셨습니까? 혐의 부인하시는 겁니까? 지난번 사과 앞서 김 씨는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경기도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전 담당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으로 떠올랐는데요. 하루 밥값 한도에 맞춰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이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결제를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도 법인카드 유용 과정이 김 씨의 지시나 암묵적 승인 아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데 이 초점이 맞춰질 거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 씨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이 특정 시기 결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지난해 8월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직후 이 김 씨가 민주당 인사 3명과 식사했을 때 밥값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겁니다.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오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거로 보입니다. 또 타인 명의로 대리 처방전을 발급받겠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 조사가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네, 김 씨에 대한 조사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6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번 사건 결론은 언제쯤 나는 겁니까? 적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접수된 선거법 위반 고발장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이면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찰 역시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를 이유로 이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를 이번 달 중순까지 끝낼 거라 밝혔었는데요. 이런 계획에 따라 이번 달 초 사적 심부름과 결제 등을 지시한 수행비서 배모 씨와 이 지시를 받은 공익신고자 A 씨까지 모두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피의자 김혜경 씨 소환 일정 조율에 시간이 걸리면서 이 수사 마무리 시기도 애초 언급했던 시점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은 오늘 김혜경 씨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법리 검토를 거쳐 조속히 결론을 낼 전망인데요. 이번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던 만큼 그 결론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바꿔치기 결제에 사용된 개인카드 주인 40대 남성이 경찰에서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돌연 숨진 채 발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남성은 배 씨와 가까운 지인 사이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했던 사실과 이 대선 경선 기간 캠프에서 이 차량 운전사로 급여를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었는데요. 이 논란 끝에 발표될 수사 결과가 이 의원이 출마한 민주당 당대표 선거 기간에 나올 경우 정치적 파장도 거세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어제는 법사위가 뜨거웠고요. 오늘 국회에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여야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대통령실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후 운영위 분위기도 궁금하네요. 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국회 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상대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인권위가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오히려 과거에 그 민정수석이나 치안비서관을 통해서 경찰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던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을 폐지했고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경찰에 대한 경찰국을 신설한 건데 법률 근거가 있었던 청와대에서 하던 일에 대해서는 밀실 인사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법률의 34조에 보면 치안이 빠져 있는 행안부의 업무에는 시행령을 통해서 시행령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운영위 회의에서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의 업무 보고와 결산 심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거 출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과 관저공사 수주 특혜 의혹을 국회 차원에서 밝히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 경력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수해 부실 대응 논란 등을 두고도 야당의 총 공세가 예상이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란 차단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서 불꽃 튀는 공방이 불가피합니다. 네, 이번에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자필 탄원서 내용이 알려졌는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낸 자필 탄원서 A4 용지 넉 장 분량입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사법부가 바로잡지 않으면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신군부로 묘사하며 직접 겨냥한 거라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12월까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 징계 절차와 경찰 수사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도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 내용이 알려진 뒤 SNS에 사건 기록은 채무자 측 대리인이 열람 가능한데 본인들이 유출한 게 아닌 것처럼 캡처 파일을 만들어 언론인에게 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탄원서를 사건 채무자인 국민의힘 측이 열람해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다시 저격한 겁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김기현 의원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고 그러는데 우리 법률지원단 검토 보고와 내 그거에 비춰보니까 우리 절차에 하자가 없다. 기각될 걸로 믿는다. 이게 무슨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까? 김기현 의원도 SNS에 안전핀 빠진 수류탄은 정말 위험하다는 글을 올리며 이 전 대표를 비판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기서 더 나가면 코미디가 된다며 자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하태경 의원은 당 운명을 법원에만 맡겨선 안 된다며 이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주는 정치적 해법을 찾자고 주장하는 등 당내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만 남겨놓고 있죠. 주말에 당권 레이스가 마무리되는 더불어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8.28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일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도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서울과 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되고 28일에는 대의원 투표와 일반 당원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까지 합산해서 당 대표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권 주자인 이재명, 박용진 의원은 오늘 밤 마지막 TV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오늘 별다른 일정 없이 토론 준비에 매진할 예정이고 박용진 의원은 언론 인터뷰 일정 등을 소화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의원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다만 자신의 SNS 메시지를 통해 김혜경 씨 입장을 대신 게시했습니다. 김혜경 씨 측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전혀 알지 못했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거듭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수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면서도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선과 지인 채용, 특혜 수주, 법사가 등장하는 의혹 등이 덮어질 리 만무하지만 그래도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특별감찰관과 연계하는 구태를 더는 반복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반면에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는 따로 하나씩 추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같이 정리할 것들이 있고 오랫동안 해오지 않은 일을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한마디 말도 없이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세에 편승한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크다면서 고금리 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강력한 단속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사금융 문제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또 최근 거시경제 상황의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도 있고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교육, 또 복지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열심히 찾으면서 동시에 검증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속하게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출근길 약식 회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도 열심히 또 찾으면서 또 동시에 검증도 해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새로운 어떤 그 교육 정책이라든가 또 새로운 어떤 그 복지 아젠다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장관 후보를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감사 운영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 특별감사에는 탈원전 정책, 또 코로나19 정책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 국정원, 선관위, 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도 함께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감사원입니다. 네, 하반기 주요 감사 계획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감사원이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감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수립한 올해 연간 감사 계획 이외 하반기 추가 감사 계획을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했는데요. 우선 추가된 주요 감사 계획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이른바 탈원전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막대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실태도 하반기 감사에 추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신 도입 초기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경위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 관련 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대검, 국정원, 선관위, 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재정지출 전반의 낭비와 누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지출 구조 조정 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공공기관, 출연 출자 기관의 재무 경영 관리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공직 기강을 확립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며 하반기 감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안보기관에 대한 감사를 비롯해 방통위와 권익위, 비영리단체 지원과 관련한 정부 부처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 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 감사의 경우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핵심 정책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권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거센 상황에서 감사 진행과 결과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그야말로 막대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도 보름이 됐습니다. 전통시장 가운데 일부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복구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정인용 기자. 네, 저는 서울 사당동 전통시장 마트 뒷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분류가 되지 않은 물건들이 잔뜩 뒤로 보이는데 지금 복구가 진행 중인 겁니까? 네, 이곳에는 지난 폭우 당시 젖었던 마트 상품 가운데 다시 판매가 가능할 법한 것들이 쌓여 있는 건데요. 함께 보시면 이렇게 식용유 통부터 해서 바로 옆에는 황도나 케찹, 굴소스 캔 등 모두 가까스로 건진 물품들입니다. 이것들을 다시 닦거나 포장을 다시 하는 등 작업을 거치고는 있지만 녹이 슬거나 망가진 것들은 모두 버려야 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곳 마트에서는 이들 상품뿐 아니라 각종 식자재 포장 상자들도 모두 침수 피해로 버려졌는데요. 멸치나 뱅어포 등 추석을 대비해 미리 사놨던 1년치 건어물 선물 세트도 모두 팔지도 못한 채 폐기물이 됐습니다. 냉동고 같은 보관 공간도 고장나면서 다시 상품을 들여와 추석 때 판매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옆 기름집이나 PC방, 노래방 등 전통시장 소속 점포 65곳 가운데 10곳 가까이는 영업을 재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내부에 들어찼던 물을 빼냈지만 전기시설 등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거나 영업용 기계가 망가지는 등 단시간에 회복이 쉽지 않은 탓입니다. 가뜩이나 고물가로 손님 발길이 줄어 영업을 재개한 시장 상인들도 막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곳 서울 동작구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도 아직 선포되지 않아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조사를 벌여 특별 재난 지역 추가 선포에도 나설 방침인데요. 이곳 주민들은 하루빨리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길 손꼽아 기다리며 추석 대목 전에는 시장이 활기를 되찾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사당동 전통시장 마트 뒷마당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네, 막막한 복구 현장 보셨는데 금융시장도 불안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 종가 기준으로 1,34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 관리를 잘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서 당국이 구두 개입까지 나섰지만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나 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시작부터 연고점을 넘어서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에 또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중에 1,340원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언급과 당국의 구두 개입이 잇따랐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달러 강세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의 이 통화 상황이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대외적인 재무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고 국제 수지를 악화해서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곧바로 외환 당국이 환율 상승 과정에 투기적인 원인이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은 지난 6월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임원회의를 열어 시장 변동성을 악용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잇따른 개입으로 환율은 1,340원 선 아래로 내려가며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결국 어제 종가보다 5.7원 오른 1,345.5원으로 거래를 마쳐 연고점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최근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거듭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된 상태입니다. 구두 개입으로 환율 상승 속도를 다소 늦출 수는 있지만 추세적인 오름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선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는 국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틀 연속 1%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2435.34로 2430대까지 밀려났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56% 급락한 783.42로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주태현입니다. 네, 채권 전문가들이 모레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채권 보유, 운영 관련 종사자 1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수준으로는 인상 응답자의 대부분인 91%가 0.25%포인트 인상을 전망을 했고 빅스텝 인상을 예상한 응답자는 6%였습니다.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이 1,869조 4천억 원으로 전 분기 말과 비교해서 6조 4천억 원 증가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아직 갚지 못한 카드대금, 즉 판매 신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가계대출은 2분기 1,757조 9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 6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판매 신용은 111조 4천억 원으로 4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재발한 가운데 경북 영주시에서도 야생 멧돼지의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확진된 돼지는 3개월령 폐사체 2마리로 소백산 국립공원 경계 500m 안쪽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중수부는 경북 상주와 문경, 울진에 이어 영주에서도 ASF에 걸린 야생 멧돼지가 발견됨에 따라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ASF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추석 연휴를 불과 3주 앞두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재발했습니다. 안정세로 접어든 삼겹살 가격이 다시 오르는 건 아닌지 소비자들은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최근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돼지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만큼 정부는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 농장에 돼지 5천 마리 이상을 내몰 처분했고 지난 18일 ASF 발생을 확인한 즉시 강원도에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ASF의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되고 매몰 처분한 농장의 물량이 전체의 0.05% 수준이라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농협 하늘어마트에서는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 물량 수급도 원활하고요. 추석 전까지 판매가가 인상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6월 한때 100g당 2,950원대를 찍으며 고공행진을 하던 삼겹살 가격은 수입 돼지고기 할당 관세 0% 적용 뒤 점차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 수요가 몰리는 추석 명절을 불과 3주 앞두고 ASF가 발생하면서 삼겹살 가격은 다시 오름세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오르면 이제 못 사 먹을 수도 있으니까 더 오르면 안 되죠. 좀 나라에서 물가 안정 정책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7.1%였고 수입 쇠고기는 24.7%, 돼지고기는 9.9% 오르며 축산물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만큼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ASF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던 지난 2019년 삼겹살 가격이 급등하며 금겹살로 불렸던 악몽이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해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전달보다 0.4%포인트 내려간 4.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세계적으로 물가 흐름이 진정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기대감과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던 영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가 5,100만여 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으며 혼자 사는 가구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2022 행정안전통계연부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1년 전보다 0.37% 줄어든
5,163만여 명이었습니다.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장기 거주 불명자 14만 3천여 명이 직권 말소 조처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인 세대는 946만여 세대로 전체의 40.3%를 차지해 사상 처음 40%를 돌파했는데 1인 세대 가운데에선 70대 이상이 18% 이상으로 가장 많고 60대와 50대 순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확진자 규모가 줄어도 당분간 위중증과 사망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취재부서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지금 재유행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분석이죠?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주 만에 다시 15만 명대로 증가했는데요. 위중증 환자는 64명이 줄어서 487명,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4.8%로 떨어졌고 사망자는 52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8% 증가하긴 했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6으로 소폭 감소하면서 현재 재유행의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감소세로 전환할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확진자 흐름과 시차가 있어서 앞으로 2, 3주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60세 이상 환자의 먹는 치료제 처방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요. 먹는 치료제 고령층 처방률은 20.8%로 0.5%포인트 증가했고 고위험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은 평균 처방률이 41%까지 올라갔습니다. 더불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 접종 계획도 다음 주 발표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조만간 개량 백신이 도입될 예정이라면서 백신 도입과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다음 주쯤 보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네, 국회 후반기 첫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를 놓고 여야 설전이 오갔습니다.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낸 자필 탄원서가 공개됐는데 그 내용과 또 유출 경위를 놓고 논란이 번지고 있고 민주당에선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슈가 참 많은 하루였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 자체도 좀 복잡했고 시끄러웠는데 아무튼 어제는 좀 법사위가 시끄러웠고 오늘은 운영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엔 경찰국에 대한 여야 이견차가 또 확인됐어요? 그렇습니다. 운영위의 소관 부서가 네. 일단 대통령실이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가 있고 예. 또 하나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관심은 대통령실에 대한 그 업무 보고와 또 질의가 관심인데 네.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지금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왜 그 인권위원회에서 경찰국 문제가 다시 등장했냐면은 최근에 인권위원회가 경찰국 신설은 인권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문을 낸 것이 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인권위를 이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네. 최소한의 견제 장치다. 경찰국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다. 이렇게 지금 맞서면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각자 유리한 답을 끌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각자 유리한 답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자, 그럼 여야 의원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오히려 과거에 그 민정수석이나 치안비서관을 통해서 경찰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던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을 폐지했고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경찰에 대한 경찰국을 신설한 건데 이 법률 근거가 있었던 청와대에서 하던 일에 대해서는 밀실 인사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법률의 34조에 보면 치안이 빠져있는 행안부의 업무에는 시행령을 통해서 시행령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다, 아니다, 시행령 쿠데타다, 양쪽 입장을 좀 확인해 봤고, 오후에는 아무래도 대통령실 관련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할 예정인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관련 의혹들이 좀 쟁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관저 신축과 관련해서 여러 네. 가지 의혹이 또 언론을 통해서 또 야당에서 제기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 문제도 있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사적 채용 문제, 이런 야당이 벼르고 있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는 또 국정조사 실시하자고 또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논의 질의가 오갈 거기 때문에 아마 저녁 때쯤 돼서 대통령실 또 경호처를 대상으로 아마 운영위의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이 될 건데, 그 회의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수해 부실 대응 논란 등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야당 공세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또 결과가 나오면 또 정치부 취재기자 통해서 한번 YTN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 법사위 역시나 이제 한동훈 장관과 또 민주당 의원들 간의 어떤 설전이 이를테면 불꽃 튀었는데, 그렇습니다.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랑 좀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법사위 하면은 특히 야당들도 나름대로 강성 의원들, 또 한동훈 장관을 노리는 그런 의원들이 전진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 눈에 가시죠. 어떻게든 굴복시켜야 되고,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이나 아니면 지지자에서는 한동훈 의원 장관이 속 시원하게 이렇게 또 대응하기를 바라는 그런 서로 엇갈린 그 태도로 접근할 텐데, 한동훈 장관의 어제 그 대응 태도를 보니까 물론 이제 과거하고 달리 장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질의에 예의하고 수그리는 그런 시대를 지난 것 같아요. 네. 할 말은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하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래도 민의의 전당인데 너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입장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민의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어제 그런 태도가 여러 차례 보인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은 법무장관만 들어오면은 또 과거에 보면은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저 자리에서 추미애 전 장관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 소설 쓰시냐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이 표출이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보면 좀 오버해, 좀 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들은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른바 최근에 검수원복 이렇게 논쟁이 또 바뀌었던데, 그런 신경전의 연장이겠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각을 세우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거를 민의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국민의원한테 필요하다, 이런 지적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누가 더 민의를 존중하지 못했는지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돌발 영상으로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검색해서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이제 열심히 찾으면서 검증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YTN을 포함해서 언론에서 이제 한마평에 여러 인물들이 오르내리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자, 사실 5세 입학 논란도 있었고 교육부 장관 인선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할까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명되는 인사들을 보면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은 전부 대학 교수들입니다. 정지영 교수라든가 나승일 교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주로 교육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고민을 해왔던 교육 교수들이 주로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낙마된 사람들을 보면 교수 출신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또 언론청문회를 좀 통과할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들 보니까 주로 이제 관료 출신들이나 정치인 출신들입니다. 주로 김강립, 권준욱, 이 두 분은 코로나 시국에 매일 우리가 TV를 통해서 봤던 인물들, 아니면은 나경원, 김세연 전 의원처럼 정치인 출신들로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또 정치인은 또 정치인대로, 또 관료 출신은 관료 출신대로 일장일단이 있는데, 일단은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이번만큼은
그 낙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안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취임한 지 100일도 훌쩍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고려하면 장관 업무 시작까지 상당 시간 걸리기 때문인 것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고 빠르면 다음 주에 후보자를 발표하더라도 인사청문회 거치고 하면은 9월 말 정도나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곧바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 전에는 그래도 해당 장관들을 임명을 해서 국정감사와 또 예산안 심사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하도록 이렇게 네.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 것 같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감찰관 문제 사실 지난번 지방선거 앞두고 이 문제가 여당과 대통령실이 좀 충돌했던 부분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요 며칠 사이에 다시 또 여야 공방으로 번지면서 사실 좀 신경전 차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랑 저거랑 좀 묶자 이렇게 좀 입장이 달라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해서 같이 하자라고 네. 주장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국가교육위원회 인사까지 같이 이렇게 또 연계를 시켜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세 기관을 같이 해서 임명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고요.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는 다 별개의 사안인데 뭘 연계를 하느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은 대통령은 1명을 임명하겠다라고 네. 하는 태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서로 엇갈린 그 상황인데 그걸 보면은 여야 또 대통령실 할 것 없이 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그다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네. 그런 그 의구심을 하게 네.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천하고 지명만 하면 되는데 서로 내타 공방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은 여야 추천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이 먼저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법령엔 또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법령에는 그냥 국회에서 3명 추천을 하고 그럼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데 그래도 관례적으로 이렇게 이런 인사가 있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국회로 공문을 보낸 적이 많았습니다. 네. 빨리 이렇게 해달라고 관례적으로 보낸 적이 많았는데 반드시 그건 뭐 100% 그래왔던 건 아니고요. 뭐냐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해달라고 한 번도 청와대에서 국회에 공문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반드시 원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여야가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곧바로 특별감찰관을 절차를 추진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왜 이걸 적극적으로 또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되면은 상당 부분 업무가 공수처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수사처하고 아주 중첩이 됩니다. 대통령 또 네. 그 배우자 사촌 또 수석 이상 감찰 물론 이제 기소하고 이건 아니지만은 그 권한을 공수처에서 상당히 또 뺏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민주당에서 저하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의지의 문제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아까 우리 사회부 정인용 기자가 중계를 전해주는 시장이 바로 남성 사계 시장인데 여기서 이 김성원 의원이 실언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와 또 별도로 관심을 모았던 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논의 아니겠습니까? 일단 추가 징계는 논의하지 않았는데 또 가능성은 좀 열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윤리위의 입장이가 왜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할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 않았다라고 보느냐면은 네. 지난 19일에 윤리위에서 입장문을 낸 게 있습니다. 여기에 당의 위신을 훼손하면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심의하겠다라고 윤리의 의지를 밝혔는데 물론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명은 합니다만 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입장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윤리위 회의에서 혹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진행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관심을 기울였지만은 어제는 아니었습니다. 어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앞으로 안 할 거냐? 또 반드시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네. 어제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오늘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두고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점을 좀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무래도 당내 좀 혼란 그런 걸 좀 고려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지금 보수 정당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하면은 네. 하나는 책임 정치, 또 하나는 도덕성.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덕성을 세울 윤리 강령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흐트러졌다. 왜냐하면 과거 지도부가 나서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윤리 강령을 바로 세우려고 하면은 그거는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아직 제대로 안착이 안 되기 때문에 윤리 차원에서 무기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버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준석 전 대표를 통해서 한 차례 경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가면은 정말 윤리 차원에서 추가 징계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지를 또 가능성을 어제 분명히 열어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윤리위 열리기 전에 아무튼 김상원 의원 건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인가가 관심이었는데 의회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함께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운영회에서 얘기했던 경찰국 문제 때문이죠? 일단 권은희 의원의 징계를 사유로 든 것이 윤리위 규정 20조와 윤리규칙 4조를 위반해서 징계에 들어가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네. 윤리 규정 20조가 뭐냐면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아니면은 당명에 불복했을 때 그때 이런 이제 징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권은희 의원이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검수완박 국면 5월 3일 그 국회에서 행정소송법 또 검찰청법 개정안에 야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그런 당명을 어긴 부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말씀하신 대로 경찰국 신설 문제를 가지고 그 당 지도부 입장하고 어긋난 반대되는 그 입장을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징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참 어려울 겁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왜냐하면은 징계를 할 수 있으려면은 최고 제명까지 내릴 수 있는데 권은희 의원은 전에부터 자신을 제명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탈당은 안 하겠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제명을 하면은 의원직을 유지합니다. 네. 탈당을 하면은 의원직이 박탈이 되는데 그래서 제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권은희 의원을 제명을 한다? 그거는 권은희 의원이 바라는 바른 거죠. 불감청 열정 고소원인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도 참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역시나 물러섬이 없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탄원서 얘기로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데 절대자가 사태를 주도했다라는 말과 함께 지금 또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절대자, 신군부. 일단 이준석 대표가 법원에 탄원서를 낸 게 19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17일에 가처분 가처분 신청? 신청에 출석을 했고 이틀 뒤에 추가로 탄원서를 그것을 손으로 냅쪽으로 써서 제출을 했는데 여기 표현을 보면은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 이 절대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분명히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절대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또 누구에게 비유했냐면은 신군부에 또 절대자를 비유기로 했습니다. 신군부라 하면은 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유한 거죠. 아마 보수 정당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관계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체성에서 서로 너무 달라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함께 하기에는 너무 나간 것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도 탄원서 내용 중에는 또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뭐 절대자 이런 비유들은 정치적인 해석으로 따로 빼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누군가 경찰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관여할 능력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어떤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앞서 뭐 윤핵관과의 어떤 대립각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좀 통틀어 질문 드린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탄원서에 보면은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은 윤리위 징계 절차 그리고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를 잘 무마하겠다,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윤리 징계 절차는 둘째치고라도 경찰 수사 절차를 잘 무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 이거 뭐 어떻게 잘 처리해 줄 수 있겠다. 그 수사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도 관심이지만은 그것이 사실인지 이런 제안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이 제안을 이준석 전 대표가 접촉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폭로를 이런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표와는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 결별 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그렇습니다. 결별 선언이다. 자, YTN에 출연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관련해서 인용이 된다면 상당한 분들이 책임져야 될 거란 말을 남겼는데, 자, 시청자분들, 뭐 저희 언론 포함해서 왜 이렇게 가처분 신청이 통상 가처분은 좀 빠르게 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주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 오늘 법원에서 밝힌 것이 다음 주 이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이후면은 이제 그 9월 돼야지 추석 전 아마 추석 전으로 예상이 되는데 9월 초나 돼야지 가처분 신청의 결정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만큼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법원도 신중한데 개인적인 예측은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필 탄원서가 또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기각 여부가 좀 관심이라 물론 결은 다릅니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또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또 경찰 소환이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출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김혜경 씨가 지금 법인카드 의혹 가지고 경기 남부경찰청에 오후 2시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하는 당시에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 시간 현재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데 관련 지금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한 거 그런 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아니 더 나아가서 지시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제 쟁점이 될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그 김혜경 씨 측은 알지도 못했다라고 부인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배임이라든가 횡령에 해당되는 혐의를 과연 경찰이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될지는 아직 뭐 확실하지 않지만 또 그 소환 조사가 한 번에 끝날지 아니면은 한 추후로 더 있을지 그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경 씨 조사 때문에 애초에 잡았던 수사 종료 시점도 좀 지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뭐 자세한 수사 내용은 수사 속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자, 일단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이제 관련 부분.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사실 아까 그 기자가 전해준 내용을 봐도 민주당의 전당대회 국면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전에 혹시 결과가 나올까에 대해서 좀 추이를 지켜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파장을 한번 예상해 본다면요. 일단 그 전당대회가 곧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경찰이 그 어떻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이 기소하기까지는 시간적으로 너무 임박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직선거법 관련된 공소시효는 다음 달 3일까지인가 4일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그게 이제 78,000원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직법상 어떻게 보면 이제 기부 행위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다음 달 초까지 기소가 되더라도 나머지 법인카드 유혹
그 의혹 부분은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추가로 더 조사가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경찰은 한꺼번에 뭐 기사 여부를 결정하고 싶을 겁니다만 네. 그렇게까지 수사가 진행이 되는지 여부는 아직 좀 더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당권 경쟁 이번 주말에 이제 마무리될 예정인데 잠깐 박용진 후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아닌 개딸 정당 될까봐 무서워요. 이게 지금 청원제도, 전당원 투표 이게 되면 1년 내내 당이 시끄럽고 또 한쪽이 독식한 지도부가 여기에 결합이 되면 그냥 강성 목소리와 편협한 주장 이런 것들 때문에 당이 민심과 점점 더 멀어지는 그 민주당이 오히려 민심과 고립된 성에 갇히는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스러운데요. 네, 요 말에 들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개딸 정당이 될까 무섭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민주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전국 대의원대입니다. 흔히들 이제 전당대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우선된 것으로 전국 권리당원 투표를 더 우선하는 그런 당원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네. 박용진 후보의 주장처럼 그럴 경우에 이거 제2의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이 당내 여론을 주도하는데 권리당원 전당원 투표를 하면 모든 것이 이재명 그 후보 측의 의도대로 당이 움직여지는 것 아니냐? 중요한 정책들이 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당 지도부의 말은 지금 전당원 투표를 당원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당규에만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법이다. 그런 그 조항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내일 중앙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은 최종 그 결정이 되는데 이미 지금 뒤늦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만은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네. 아마 내일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짧게 하나 질문드리면 지금 윤영찬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송갑석 후보를 지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지금 최고위원 후보가 윤영찬 후보가 사퇴하면서 7명이 됐습니다. 네. 7명 중에 5명을 뽑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영찬 후보, 송갑석 후보는 다 비이재명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대 명이기 때문에 대표는 어차피 넘어가더라도 최고위원들을 친이재명계 일색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에서 나름대로 후보 단일화를 한 수순이 윤영찬 후보의 사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송갑석 후보가 또 그 5위인 박찬대 후보와의 차이가 1.0%포인트가 안 됩니다. 굉장히 박빙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라든가 아니면 대의원 대회에서 역전하면은 최고위원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친이 최고위원으로 일색으로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친문계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27일에 수도권 서울 경기 경선이 있고 28일에 당 대표 또 최고위원 선출할 예정이니까 함께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4일 내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6개월 됩니다. 전쟁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혼란을 겪던 세계 경제를 더 위기로 몰아넣기도 했는데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복합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전쟁 이전의 경제로 돌아가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선포했다고. 7천여 킬로미터 밖 전쟁 소식은 참상을 전하는 텔레비전 화면과 함께 전방위 가격 상승으로 피부에 다가왔습니다. 러시아의 원유 수출에 제동이 걸리며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한때 리터당 2,100원을 넘겼고 뭐 기름값 빼고 못 빼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세계 식량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며 식용유부터 밀가루까지 30에서 50%대 급등이 예산일이 됐습니다.
거의 동시다발 그냥 모든 재료가 한꺼번에 이렇게 인상이 되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정부는 최대 한도의 유류세 인하로 맞섰지만 물가 상승 물결은 일상에서 먹고 쓰고 입는 품목 대부분으로 번졌습니다. 23년 만에 고물가의 금리는 계속 오르고 코스피를 비롯한 자산 시장은 흔들리며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달립니다. 곧 경기 침체까지 닥쳐올 거란 경고 속에 전쟁이 끝나도 이전 같은 경제로 돌아가긴 어렵다는 전망이 계속됩니다. 지금은 중앙은행이 통제하기 힘든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갈등은 세계화의 후퇴는 뭔가 비싸게 만들어지고 소비자들이 비싸게 소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비 부담이 크고 대출이 많은 서민층을 중심으로 생활이 더 팍팍해진 가운데 경기 침체부터 지정학적 갈등까지 각종 위기를 헤쳐가야 할 과제가 윤석열 정부에게 남겨졌습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의무가 있다면서 거듭 지지를 표했습니다. 또 북한의 대화와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전달한 만큼 주고받기식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2일 브리핑에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제안을 비판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believe it is incumbent on the DPRK to respond and to respond affirmatively to that, knowing that, believing that we can achieve progress towards what is a collective goal. 또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접근과 완전히 일치하는 계획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진전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과 주고받기식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Well, we're not going to get into a back and forth with the DPRK on this. We've been clear about our support for the bold or the ambitious plan that the South Korean administration has put forward. 그동안 공개적 또 비공식적으로 북한의 대화와 외교를 할 의사와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시기가 있고 도발에 나서는 시기도 있는데 지금은 후자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함께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북한에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겠지만 방어와 억제를 통해 어떤 위협이나 도발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한 지 내일이면 꼭 30주년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고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기 시작한 한중 관계는 발전이냐 후퇴냐의 기로에 섰습니다. 국제부 강성훈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발전이냐 후퇴냐 기로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30년 전 1992년인데 그때 한중 수교 맺게 된 과정이 좀 궁금하네요. 네, 굉장히 극적이었죠. 사실 북한이 가장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북한의 그 당시 김일성이 직접 등소평에게 가서 이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많이 냈다고 하고요. 네. 기사가 나옵니다만 북한으로서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우방을 잃은 거고요. 중국은 그 우방을 버리고 한국의 손을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북방 외교라는 거를 추진했는데요. 네. 북방 외교라는 거는 이제 경제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동시에 중국이나 러시아, 동구권의 이 구공산권 국가들과 손을 잡음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좀 도움을 받아보자 이런 차원이었죠. 네. 이것이 성공한 겁니다. 사실 북한은 실패를 했고 그래서 북한이 이때부터 이제 어떤 자립 노선을 펴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예. 한국 전쟁 당시만 해도 서로 청부를 거누던 사이인데 이제는 최대 교역국이 됐습니다. 그만큼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감정이 좀 안 좋아지고 갈등이 많다 보니까
중국을 좀 이렇게 경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고 우리나라의 무역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거, 홍콩을 합치면 더 된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3,015억 달러인데 64억이었던 수교 당시와 비교하면 47배가 올랐다고 하고요.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3대 교역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물론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뭐 6%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거의 4분의 1이고 중국은 작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6.1%가 3대 교역국이 될 정도로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북방 외교 말씀도 드렸지만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만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북한 핵 문제를 다룰 때 중국과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을 생각해 보면 수교가 되기 전에는 중국이 적대 국가였기 때문에 대화조차 하기 어려웠죠. 지금은 이제 중국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활용하고 이용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기도 하고 이사국이기도 하고 또 종전선언에 서명을 한 당사국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외교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나라라는 건 뭐 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 중국과의 수교를 통해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좀 갈등도 부각되고 경계심도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요소도 나타나죠. 결정적이게 이제 2017년 사드 사태입니다. 중국이 주한미군이 배치한 사드에 대해서 보복을 했는데 뭐 한국 기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관광객을 보내지 않는다든지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중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문화 출판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큰 조정기로 접어드는 계기가 됐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002년부터 시작된 동북공정. 그 이후로는 뭐 김치 문제라든지 한복 문제라든지 삼계탕 문제라든지 사사건건 이제 이 문화를 가지고 건드리는 일종의 심하게 말하면 문화 침탈의 성격을 가진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국민 감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G2로 부상을 했기 때문에 국가의 지위가 좀 달라졌다는 걸 중국도 느낍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옛날의 중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예전에는 기술 면에서 뒤처져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따라왔고 경쟁을 하는 게 많습니다. 뭐 배터리도 사실 중국이 세계 1위고요.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 스마트폰 한때 중국의 1위 사업자였습니다. 1위 그 판매 사업자였는데 지금은 0.6%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대부분 누가 차지했을까요? 중국의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제가 이제 베이징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공장이 있는데 한때 2016년에 7.4%였는데 지금은 1.7% 거의 그 잘 팔리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뭐 2017년에 사드 사태 보복으로 한중 관계 조정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그간에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제 다시 또 최근에 사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다시 한번 또 제기하고 나선 거죠? 그 3불에 이제 일한을 추가한 건데요. 3불을 우리가 많이 들어는 봤죠. 한국에서는 그걸 합의라고 인정하지 않고요. 이 사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발표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합의가 아니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그것을 합의다라고 하면서 지키라는 거고요. 뭐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에도 참여하지 마라. 한미일 삼국 동맹에 참여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최근에 다시 말한 일한 이것은 사드가 이렇게 그 운용 범위가 있는데 뭐 중국의 뭐 중국 사람들 말로는 그게 저기 내부에 그 우르무치까지 뭐 그걸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는 뭐 산둥반도가 가능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을 감시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운용의 측면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고 즉 중국을 범위에 두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주권 문제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이제 안보 문제라고 하는데 다행히 뭐 공식 발표 그 당시 8월 9일 날 칭다오 한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에 나온 양국 발표는 이것은 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사실은 괴리감이 굉장히 큰 거고요. 새로운 어떤 갈등과 충돌의 조짐이 있는 부분이 바로 사드입니다. 네. 그렇게 괴리감이 더 커진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할 텐데 이렇게 중국이 사드 문제를 다시 꺼내든 이유는 단순히 한중 관계, 바로 직접적인 양국 문제가 아니라 좀 넓혀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견제 의미도 강하지만 좀 더 크게 보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거부이고 반발일 수가 있습니다. 네. 타이완 문제로 우리가 긴장을 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펠로시 하원 의장 오니까 미사일을 쏘고 봉쇄작전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일본은 이제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유사시 미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약을 분명히 했고요. 조약이 기존에 있던 미일 방위 조약을 분명히 적용한다라고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방위비를 앞으로 5년 내 2배로 올린다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이제 새 정부 들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반발의 의미, 견제의 의미, 그리고 한국에 대한 어떤 견제의 의미,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017년 사드 사태 당시만 해도 뭐 명동에 중국인들이 안 보인다 이럴 정도였었는데 혹시 이번에도 그 정도 수준의 어떤 보복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거를 사실 중국이 뭐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말하기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대비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요소수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어떤 대비도 없이 그냥 당한 건데 그런 경제의 급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중국이 약점을 모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급소를 미리 막는 부분, 그 부분은 아마 원자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보복을 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걸로 보복을 하고 하다 보면 한국과 일본이 반도체 그 원자재 문제로 그 재료 문제로 그 서로 경제적으로 안 좋았었던 것처럼 시간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좀 너무 많습니다. 뭐 70~80%가 이 중요 산업의 기반이 되는 원자재, 광물들이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은 가장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로에 섰다고 볼 수 있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중 관계, 사실 베이징 특파원도 거치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한중 관계에 관련된 고민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실제로 또 모색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어려운 질문이겠습니다. 풀어가야 할까요? 사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사실 코로나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많을 때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3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제 급감한 거네요. 급감한 거죠.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 정도로 관계가 안 좋은데 그렇다고 사실 이거를 뭐 하루아침에 풀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는 뭐 누구나 공감하는 게 바로 한미 동맹이 외교의 기본 축이고요.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을 하는 건데 이 기본 원칙을 일단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나라다라는 건 분명하고 양국 정상이 양국이 모두 공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대시하는 것보다는 계속 설득하고 그 여지를 찾는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아까처럼 기술이 이제 경쟁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중국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시장을 다변화해서 뭐 동남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시장을 찾는 것도 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일이면 이제 한중 수교 30년 딱 되는 날입니다. 내일 아무래도 기념식도 열리겠죠? 그렇습니다.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열리는데 뭐 코로나 사태고 하기 때문에 각각 열리고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양국 장관들이 참석을 하고요. 양국 정상이 서로 축하 메시지를 교환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제부 강성훈 기자와 함께 한중 30주년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동료를 밀고 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의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당시 치안본부가 김 국장만 알 수 있는 조직 명단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YTN 취재진이 이런 증언을 뒷받침하는 당시 수사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증언만 있었는데 좀 더 확인이 된 건데, 자, YTN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번에 취재진이 입수한 조직도는 지난 1989년 4월 28일 연행된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 회원의 치안본부 수사 기록에서 발견된 내용입니다. 인노회 전체 조직이 그려진 가운데 치안본부가 파악한 일부 회원의 본명 또는 가명이 적혀 있는데요. 김 국장의 가명 김봉진도 눈에 띕니다. 인노회 조직도를 보면 제3지구위원회, 그러니까 부천지구만 9개 분회 전체 명단이 기록돼 있는데요. 이 부천지구 위원장이 바로 김순호 국장이었습니다. 일부는 가명, 일부는 본명인데 다른 지구 명단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두드러집니다. 부평지구 조직도를 보면 7분회와 9분회만 명단이 파악됐는데 각각 이전에 연행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주한지구는 연행된 사람이 없다 보니 아예 명단이 없습니다. 이 밖에 사무국 등 앞서 연행된 사람이 소속된 것만 명단이 작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김 국장이 위원장이던 부천지구에서는 저희가 수사 기록을 입수한 회원이 첫 연행자였는데 이미 전체 명단이 파악돼 있었던 겁니다. 특히 당시 연행된 부천지구 회원들 가운데는 전체 명단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부천지구 전체 조직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연행되지 않았던 김순호 국장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상임집행위원회 등 상부 조직도 치안본부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인노 회원들은 일반 회원들이 접촉할 일은 없었고 김 국장이 출입하는 곳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화면 속 조직도가 상당히 선명한데 부천지구 전체 조직도는 위원장 김순호만 갖고 있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에 확보한 자료가 기존 인노 회원들 주장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인노 회원들은 김 국장의 밀고 특채 정황 증거 가운데 하나로 치안본부가 연행 당시 제시한 조직도를 들었는데요. 홍제동 대공분실에 가보니 YTN이 확보한 수사 기록보다 더 자세하게 부천지구 조직도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연행된 회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도표로 되어 있지 않고 일련 번호를 이렇게 쭉 내려서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과 가명 이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좀 적혀 있었고. 김 국장은 앞서 YTN과의 인터뷰에서 1989년 7월 홍제동 대공분실을 직접 찾아가 처음 자백했다고 밝혔는데요. 4월 28일 연행자 수사 자료에 있는 조직도를 고려해 보면 김 국장이 정신적 아버지라고 부르는 홍승상 전 경감이 밝힌 89년 초에 더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국장이 잠적했다고 스스로 밝힌 시기도 부천지구 회원이 처음 연행된 4월쯤입니다. 그동안 김 국장은 인노회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아침 경찰국장 교체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얘기를 들어보고 있다며 일단 이야기를 한번 쭉 들은 다음에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화운동단체들은 녹화사업 피해자를 전수조사해 김 국장의 밀정 의혹도 밝혀달라며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는 등 김 국장 밀고 특채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을 다음 주 이후 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보통 가처분 사건은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강민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전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문은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잘 설명드렸고 이후 법원은 추가 신문이나 자료 제출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빠르면 지난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결과가 나올 걸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맡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가처분 결론을 다음 주 이후에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사건 당사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빠르면 하루 이틀, 보통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오곤 하는데 다소 이례적입니다. 법조 관계자들은 사안이 워낙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서라고 입을 모읍니다.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판사는 쟁점마다 충분한 설명을 덧붙인 결정문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명분이 있었는지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등 여러 쟁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단 겁니다. 법원은 여유를 가지고 사건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쟁점도 또 복잡하고요. 법리와 사실관계를 이제 다 검토를 해서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된다. 당 대표가 당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경우가 처음이란 것도 결정이 늦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한국은 정당법 관련 법리 연구가 발달하지 않아서 결정문을 쓰기 위해서는 해외 판례를 상당 부분 참고해야 합니다. 재판부로서도 결정을 굳이 빨리 내릴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해서 정상 활동을 하고 있기에 재판부가 빠른 판단보다는 정확하고 신중한 법리 검토에 초점을 맞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당장 예고돼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성을 기묘하게 다투다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 이미 법원이 다음 주 이후라고 밝힌 상황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추석 이후로 결정이 미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 관련 사안에 사법부가 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만큼 신속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판단에 무게를 더 실을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2만 원, 12평 남짓한 방 2칸짜리 집은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진 뒤에야 그간 보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수원시에서 전해진 세 모녀의 비극.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출근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각별히 살피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동안 이런 정치 복지보다는 약자 복지로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어려움을 한 목소리로 낼 수 없는 그런 약자들을 찾아서 이분들의 그 어려운 삶을 배려를 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좀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새 모녀가 숨을 수밖에 없었던 복지 사각지대.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제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는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 등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엔 노트 9장에 띄엄띄엄 쓴 유서도 있었는데요.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고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했고 두 딸도 난치병과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택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던 장남이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희귀병으로 사망했고 곧이어 남편도 세상을 떠나면서 세 모녀만 빚더미와 함께 세상에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됐습니다. 정부는 8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공과금 체납과 단전 등을 토대로 위기 가구를 파악했고 수원 세 모녀도 여기에 해당했지만 실거주지를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빚 독촉이라도 피하기 위해 화성시 지인의 집에 주소를 옮겨놓고 수원의 현 거주지에 살면서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어땠을까요? 당시에도 세 모녀는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8년 전에도 지금도 이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세상에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세 모녀. 지금 이 시간에도 사각지대로 내몰려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today's update will be extremely upsetting for the community to hear. So I can confirm we're dealing with the bodies of 2 young children. From the post-mortem examination, it would appear they were of primary school age. We're still on a fact-finding mission, and we still have a lot of unanswered questions. 네, 아이들은 대체 왜? 경매에서 산 가방에서 10살, 또 5살짜리 아이의 시신이 발견돼 뉴질랜드 현지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이 아이들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이 한국으로 입국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뉴질랜드 현지 분위기는 어떨까요? 이준섭 YTN 뉴질랜드 리포터 연결해서 현지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리포터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입니다. 네, 이준섭 뉴질랜드 리포터입니다. 아까 영상 속에서 현지 경찰이 이 소식을 들으면 매우 화가 날 것이다. 역시 여기서도 좀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자, 경매에 올랐던 가방에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지금 현지에서 이 뉴스를 어떻게 좀 접하고 있나요? 사실 뉴질랜드에서 사건이 처음 보도된 것은 지난 12일입니다. 네. 오클랜드 남부 마누레와라는 지역에서 사체가 발견돼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실제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하루 전인 11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누레와라는 지역의 한 가족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물건을 창고 회사가 처분하는 창고 물건 경매에서 유모차, 장난감, 보행기, 여행 가방 2개를 샀다는 거죠. 거기서 그 가방에서 어린이 시신 2구가 여행 가방에 이제 담겨 있다는 것을 보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그런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예, 창고에 맡긴 가방을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았던 건데 그렇게 됐다면 가방 속에 있던 시신이 꽤 오랫동안 방치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경찰과 언론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가방에서 발견된 2구의 시신은 창고에 3, 4년 정도 방치됐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요. 네. 이 경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2구의 시신은 5세와 10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일단 뉴질랜드 경찰은 강력범죄 연루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이고, 가방을 구매한 구매자와는 범죄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혹시 부검이라든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현지 경찰에서 나온 좀 소식들이 더 있을까요? 네, 경찰은 처음부터 이번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 일반과 언론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뉴질랜드 경찰은 이 스페셜리스트 서치 그룹이라고 해서 현장 조사 전문가 그룹을 투입할 정도로 매우 꼼꼼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세월이 워낙 많이 흘러서 경찰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현재 어린이들의 신원을 특정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게다가 해당 여성이 숨진 아동들의 어머니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인데요. 네. 문제는 사건이 오래된 데다 당시의 주변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화면마저 남아있지 않아서 수사가 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시간이 좀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의 난항을 겪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갖는 건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가 어린 아이들이라는 점, 그리고 한 가지가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이 한국으로 입국했다 이 점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번 사건 관련해서 지금 한국에서도 여러 갈래로 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현지에서 들으시기에 잘못 알려졌거나 좀 오보가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한국에 보도된 내용이 현지 보도 내용과 일치합니다. 다만 사건 초기에 한국에서 보도한 내용 중에 네. 사건 연루자가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거주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네. 그 부분은 경찰에서 그 시신이 발견된 집에 있는 가족들과 이번 살인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부분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방을 구매한 사람이 시신이 발견된 곳에 거주한다고 알려졌지만 사건 초기에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뉴질랜드 현지와 지금 한국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내용 빼고는 거의 비슷하게 지금 네.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뉴질랜드 현지에서 추가로 나온 보도 내용은 없습니까? 사실 이 여성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네. 이 뉴질랜드 언론이 거꾸로 한국 보도를 접하고 알게 된 내용입니다. 예. 지난 일요일까지는 한 언론이 익명 제보를 통해서 가방 속 시신의 가족이 한국에 머물고 있다는 추측만을 얘기했을 뿐이거든요. 네. 하지만 한국 경찰청에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오히려 이후에 뉴질랜드 언론들 대부분이 앞다퉈서 한국의 보도를 인용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의 보도 내용이 더 자세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좀 더 신중히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이들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이 2018년 4년 전 국내에 입국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뭐 출국한 기록은 없다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인이 돼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현지에서 한인 커뮤니티에서나 한인들끼리 어떤 내용들 중에서 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은 없습니까? 사실 굉장히 이 동포들의 반응은 사실 이 21일 전과 후로 나뉩니다. 네. 가방 속 이 아동의 시신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이 이제 한국인이라는 언론 보도가 20일에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경찰청도 그날 확인을 해줬고요. 사실 이 현지 언론은 사건 초기 숨진 어린이들의 가족이 아시아계 여성이라고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근거로 오클랜드 분관 등은 경찰에 협조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동포들은 한국과 거리가 먼 다른 아시아계 사건이라고 마음을 놓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일요일인 지난 21일 오전에 한 언론사가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서 이 가방 속 아이들의 가족이 한국에 있다는 보도가 처음 나가면서 이 교민 사회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저도 그날 아침 친구와 선후배들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는데요. 하나같이 정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런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에 우리 동포 사회가 연루돼서 걱정스럽다는 이제 의견이 많았는데요. 네. 이쪽 분위기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NS 등 뉴질랜드 동포 온라인 커뮤니티는 의외로 조용합니다. 의견을 내기보다는 사건의 추이를 숨죽여서 지켜보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 건데요. 네. 하루빨리 이번 사건이 마무리돼서 뉴질랜드에서 동포 사회가 좋지 않은 일로 조명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조금이라도 수사에 도움이 되고자 리포터를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를 듣고 있는데 끝으로 경매로 산 가방을 열었더니 시신이 발견됐다. 뭐 어느 나라건 이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겠죠. 뉴질랜드에서는 이런 사건이 좀 종종 발생하는 편입니까? 어떻게 좀 여겨지고 있습니까? 네, 사실 뉴질랜드는 그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 사고를 제외하고는 큰 사건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가끔 잔혹한 사건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2019년 크라이스처치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최고 49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남아공 출신의 의사 엄마가 자녀 3명을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사건이 비교적 적은 나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큰 사건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번 사건을 접한 우리 현지 시민들이나 아니면 동포들도 이렇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이번 그 동포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오클랜드 분관 측이 이번 사건을 대응하는 태도와 인식이 아니하다고 지적하는 동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클랜드 분관 총용사와 한국에서 파견된 경찰 영사는 이 가방 속 시신의 가족이 한국에 있다는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온 21일 한가롭게 골프를 즐겼고 이를 지켜본 동포들이 눈살을 찌푸렸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일요일이고 한국 경찰이 이곳에서 수사에 나설 수는 없지만 뉴질랜드 시민들의 다수의 눈과 귀가 한국을 향하고 있는 시점에 파견 공무원들이 한가롭게 골프를 즐기면서 시간을 보낸 것은 이 사건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아니하다는 의견과 지적이었습니다. 네. 사건의 어떤 심각한 엄중함에 비해서 오클랜드 경찰이 좀 아니했다라는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이준섭 YTN 뉴질랜드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리포터님. 감사합니다. SSG와 키움, LG의 3강 구도를 굳히는가 했던 프로야구 상위권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키움이 부진에 빠지고 KT가 치고 올라오면서 뜨거운 3위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키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성적 2승 8패. 에이스 안우진의 등판에도 불구하고 5연패에 빠졌습니다. 반면 KT는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을 보여주며 어느새 키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키움 마운드는 8월 평균 자책점 최하위로 불안한 상황이지만 선발진이 탄탄하게 버티는 KT는 에이스 고영표의 복귀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좀 뒷심이 좋아서 계속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도 멀게만 느껴졌던 또 3위가 반경기 앞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수들도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다 보면 더 높은 곳을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타격왕 경쟁도 치열합니다. 선두 삼성 피렐라를 이대호와 이정우가 뒤쫓는 상황. 여기에 소크라테스와 나성범까지 5위권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규 타석을 채우지 못한 선수들의 추격도 무섭습니다. 3할 오픈 타율을 기록 중인 NC 박건우와 LG 문성주는 꾸준히 출전한다면 타격왕 경쟁에 합류하게 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KBO와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잦은 이동으로 인한 선수들의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2연전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KBO는 기존 3라운드 홈 2연전, 방문 2연전을 올 시즌을 끝으로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홈 3연전, 방문 1경기를 5개 팀씩 경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2연전 일정을 소화할 경우 자주 짐을 풀고 싸야 하는 현장의 고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오늘 서울은 일찌감치 비가 그치고 낮 동안 맑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충청 이남은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비는 내일 오전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고 경남 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와 제주도에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더위가 그치고 가을이 찾아온다는 절기처서였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했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여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 서울이 한낮에 27도, 대구가 25도 등으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 22도, 광주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도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6도, 부산 26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 밤에는 충청과 경북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